2013년 12월 3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김나연 씨는 29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결혼과 육아, 그리고 이혼 조정이라는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한도현 씨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었고, 어린 딸아이와 함께 친정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속은 이미 깊은 균열로 가득했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오후 김나연 씨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의 동창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을 건넸고, 김나연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저녁 늦지 않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었고, 특히 가족과의 약속은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랐습니다. 동창회 모임은 서울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렸고, 대학을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난 친구들이 모여 각자의 근황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나연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날도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임은 저녁 7시부터 시작되어 밤 9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고,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 9시 반쯤 되었을 때 김나연 씨는 친구들에게 먼저 자리를 떠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있고 어머니께 늦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아쉬워하면서도 그녀를 배웅했고 레스토랑 앞에서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김나연 씨는 택시에 올라타며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택시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것이 친구들이 본 김나연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되었지만 김나연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평소에도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아이였고, 특히 밤늦게까지 연락 없이 집에 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휴대전화로 여러 번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어머니의 불안감은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몇몇 친구들의 번호를 겨우 찾아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들은 김나연 씨가 모임이 끝난 후 택시를 타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택시에 오르는 것을 직접 봤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어디로 간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딸의 귀가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김나연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남편 역시 아내의 소재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혼 조정 중이라 서로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전날 저녁 내내 집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점점 더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찼고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어머니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딸이 전날 저녁 동창 모임에 다녀온다고 나갔다가 밤새 돌아오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으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성인의 경우 실종 신고가 즉시 접수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에 신고를 받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사진과 인적사항,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 시간 등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고 가장 먼저 김나연 씨가 탔던 택시를 추적했습니다. 동창회가 열렸던 레스토랑 주변의 택시 회사들의 연락을 취했고 그날 밤 해당 시간대에 그 지역에서 손님을 태운 기사들을 찾아냈습니다. 며칠의 수소문 끝에 김나연 씨를 태웠던 택시 기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사는 젊은 여성 승객을 태워 강북 지역의 고급 주택가까지 태워다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기억하는 목적지는 조용하고 한적한 주택가였고 큰 저택들이 늘어서 있는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김나연 씨는 특정 주택 앞에서 내렸고 기사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택시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그녀가 주택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 이후의 일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그 주소를 확인해 보니 그곳은 김나연 씨의 남편 한도현 씨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한도현 씨의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강북의 조용한 고급 주택가로 높은 담장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저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도연 씨의 집은 그 중에서도 특히 넓고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곳이었으며 주변은 매우 한적하고 조용했습니다. 이 동네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웃 간의 교류도 많지 않은 편이었기에 외부인의 출입이나 이상한 일이 있어도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한도연 씨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34살의 남성으로 단정한 외모와 차분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방문 목적을 설명하자 한도연 씨는 놀란 기색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전날 저녁 아내가 잠시 집을 방문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나연 씨가 이혼 조정과 관련된 서류, 문제로 집에 들렀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눈 후 곧바로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집 안을 살펴보고 싶다고 요청했고 한도연 씨는 거부하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는 청소기로 밀어낸 듯한 깨끗한 자국이 선명했고 가구들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주방도 마찬가지로 깨끗했고 세탁기 안에는 젖은 걸레 한 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 안은 마치 방금 전문 청소업체가 다녀간 것처럼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도연 씨에게 전날 밤의 상황을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한도연 씨는 아내가 저녁 10시쯤 집에 도착했고 거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11시가 되기 전에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는 이혼 재산 분할과 딸아이 양육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했습니다. 대화는 평온하게 진행되었고 특별한 다툼이나 언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내가 떠날 때는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본인이 직접 부르겠다며 혼자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집 안 곳곳을 둘러보았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범죄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형사의 눈에는 이 완벽함 자체가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남성의 집이 이렇게까지 깨끗할 이유가 없었고 특히 전날 밤 손님을 맞이했다면 적어도 약간의 생활 흔적이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형사는 집 안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도연 씨의 집에는 현관과 정원, 거실을 비추는 여러 대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전날 밤의 영상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한도연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부터 CCTV 시스템 전체가 고장났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확인해 보니 전날 밤의 영상이 전혀 녹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이 말에 강한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하필이면 아내가 방문한 그날 밤에만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형사는 CCTV 녹화 장치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고 요청했고 한도연 씨는 순순히 장비를 보여주었습니다. 확인 결과 정말로 전날 밤의 영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보니 저녁 7시경부터 모든 카메라가 작동을 멈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도연 씨는 이전에도 가끔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킨 적이 있었고 보안업체에 점검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어느 업체를 이용하는지, 언제 점검 요청을 했는지 등을 상세히 물었고 한도연 씨는 명함을 꺼내 보안업체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대답은 너무나 매끄러웠고 한도연 씨는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침착함이 오히려 형사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형사는 집 안을 더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거실 구석을 살피던 중 소파 및 틈새에서 작은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마른 핏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얼룩이었습니다. 형사가 이를 지적하자 한도연 씨는 며칠 전 청소하다가 손가락을 베어서 생긴 자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별것 아닌 상처였고 금방 지혈이 되어 신경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는 그 얼룩 부분의 사진을 찍고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샘플을 채취하기로 했습니다.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린 형사는 창틀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긁힌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여러 개의 가는 선이 창틀을 따라 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묻자 한도연 씨는 집수리를 하면서 생긴 자국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창문 교체 작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생긴 흠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눈에는 그것이
공구가 아닌 손톱으로 급하게 긁은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형사는 주방으로 이동하여 쓰레기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쓰레기통 바닥에는 완전히 타지 않은 천 조각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수건의 일부분처럼 보이는 흰색 천이었고 가장자리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형사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한도연 씨는 낡은 청소용 수건을 태워서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룩이 심하게 묻어서 세탁해도 깨끗해지지 않아 그냥 불에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왜 굳이 태워서 버렸는지 이해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그 천 조각들도 증거물로 수거했습니다. 욕실 살펴보니 그곳 역시 완벽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타일 사이의 틈새까지 깨끗했고 배수구에는 머리카락 한 올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아래 수납장을 열어보니 각종 청소용품과 표백제, 락스 등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이 청소용품들이 최근에 많이 사용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고 락스통이 거의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도연 씨는 평소에도 집안 청소를 자주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침실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새 것처럼 깨끗했고 옷장 안의 옷들도 모두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형사는 침대 매트리스를 들춰보고 침대 프레임 아래도 확인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실 한쪽에 놓인 서랍장 위에 김나연 씨의 것으로 보이는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액자는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한도연 씨는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보기 힘들어서 뒤집어 놓았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는 한도연 씨에게 전날 밤 아내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한도연 씨는 주로 재산 분할 비율과 딸아이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답했습니다. 김나연 씨는 딸의 양육권을 자신이 가지기를 원했고 한도연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양육비와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달랐지만 격렬한 다툼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는 차분하게 진행되었고 서로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는 김나연 씨가 떠날 때의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한도연 씨는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는 것을 배웅했고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아내는 자신이 직접 부르겠다며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현관 밖까지 나가서 아내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확인했고 그 이후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해보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이혼 조정 중이라 굳이 연락할 이유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한도연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한도연 씨는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었습니다. 형사가 통화 기록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013년 12월 3일 오후 7시 49분에 한도연 씨의 전화기에서 119로 전화가 걸린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단 3초 만에 끊어진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가 이 통화 기록에 대해 묻자 한도연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마도 주머니에 전화기를 넣고 있다가 실수로 눌린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터치가 민감해서 주머니 속에서 오작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19에 전화가 걸렸다는 것도 몰랐고 어차피 연결도 되지 않아서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이 짧은 3초의 신호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사는 그 시각이 김나연 씨가 집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나연 씨는 저녁 7시 반쯤 한도연 씨의 집 앞에 도착했고 한도연 씨의 진술에 따르면 11시 전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7시 49분은 김나연 씨가 집 안에 있었을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김나연 씨가 위험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하려다가 실패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형사는 119 신고센터에 연락하여 그날 그 시각에 한도연 씨의 전화번호로부터 신호가 들어온 기록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확인 결과 실제로 그 시각에 신호는 들어왔지만 벨이 울리다가 3초 만에 끊어져서 상담원이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신고센터에서는 이런 경우 오발신으로 처리하고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이 3초의 신호가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는 다시 한도연 씨의 집으로 돌아가
정원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집 앞의 정원은 넓고 잘 가꾸어져 있었으며 여러 종류의 나무와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고 그곳의 흙이 다른 곳에 비해 조금 어두운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최근에 흙을 파헤치고 다시 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사는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형사는 한도연 씨에게 정원 관리는 누가 하는지 물었습니다. 한도연 씨는 평소에는 정원 관리 업체에 맡기지만 간단한 것은 본인이 직접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화단에 새로운 꽃을 심었고 그 과정에서 흙을 많이 파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언제 꽃을 심었는지 물었고 한도연 씨는 며칠 전이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최근이라고 했습니다. 형사는 이웃들을 찾아가 그날 밤에 이상한 점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주택가는 집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 이웃 간의 교류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몇 주민들은 평소 동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편이었습니다. 형사는 한도연 씨의 집 근처에 사는 주민들을 한 명씩 찾아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날 밤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지만 한 주민이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한도연 씨의 집에서 세 채 떨어진 곳에 사는 노인은 그날 밤 늦게 산책을 나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밤 9시쯤 되었을 때 한도연 씨의 집 앞에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한도연 씨가 타는 차와는 다른 차량이었고 번호판도 달랐다고 기억했습니다. 그 차는 한도연 씨의 집 대문 앞에 약 10분 정도 정차해 있었고 그 후 조용히 떠나갔다고 증언했습니다. 형사는 그 차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했습니다. 노인은 차종이나 정확한 번호판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검은색의 큰 세단이었고 매우 고급스러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어두워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의 실루엣을 희미하게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도연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얼마 후 다시 나와서 차를 타고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형사는 주택 단지의 보안 사무실을 찾아가 그날 밤의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고급 주택가답게 단지 입구에는 보안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차량의 출입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형사에게 협조적이었고 12월 3일 저녁에 출입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오후 7시 반경에 택시 한 대가 단지에 들어왔다가 곧 나간 기록이 있었고 이것은 김나연 씨를 태워온 택시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 40분경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단지에 진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그것은 한기섭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이었습니다. 형사는 이 이름이 낯익다고 느꼈고 조회를 해보니 한기섭은 전직 검사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바로 한도현 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기섭 씨의 차량은 밤 10시 10분경에 단지를 빠져나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한도현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날 밤 아버지가 방문했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내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그날 밤 아버지가 집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형사는 왜 한도현 씨가 이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가족 방문이었다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형사는 다시 한도현 씨를 찾아가 이 부분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한도현 씨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밤 잠깐 들렀던 것은 맞지만 아내가 이미 떠난 후였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 문제로 걱정이 되어 들렀고 짧게 이야기를 나눈 후 곧바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출입 기록을 보면 한기섭 씨의 차량이 단지에 진입한 시간은 오후 8시 40분이었고 한도현 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나연 씨는 11시 전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한기섭 씨가 방문했을 때 김나연 씨가 아직 집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사가 이 점을 지적하자 한도현 씨는 다시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버지가 왔을 때 아내가 있었지만 서로 얼굴만 보고 인사만 나눈 후 아내는 곧 자리를 떠났다고 수정해서 진술했습니다. 형사는 한기섭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을 조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고 상급자는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기섭 국회의원은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는 일단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형사는 한기섭 국회의원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비서는 국회의원의 일정이 매우 바빠서 당분간 면담이 어렵다고 그렇댔습니다. 형사가 실종사건 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증인 조사라고 설명하자 비서는 잠시 후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이틀 후 오후에 잠깐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약속된 날 형사는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했습니다. 한기섭 국회의원은 60대 중반의 위험 있는 외모를 가진 남성이었고 오랜 검사 생활로 다져진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형사를 정중하게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경계하는 듯했습니다. 형사는 12월 3일 저녁에 아들의 집을 방문한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기섭 국회의원은 그날 아들이 이혼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서 격려하러 잠깐 들렀다고 답했습니다. 형사는 그날 밤 며느리를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한기섭 국회의원은 잠깐 마주쳤고 간단히 인사만 나눈 후 며느리는 곧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상태는 어떠했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고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고 답했습니다. 형사는 정확히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떠났는지 물었고 한기섭 국회의원은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1시간 정도 머물렀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또 다른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주택 단지의 출입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12월 3일 밤 10시 40분경에 또 다른 차량이 단지에 진입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 차량은 한도현 씨나 한기섭 국회의원의 것과는 다른 차량이었고 밤 11시 5분경에 단지를 빠져나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이 차량의 소유주를 조회했고 그 결과 차량은 한준혁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한준혁 씨에 대해 조사해보니 그는 한도현 씨의 사촌이자 전직 판사 출신으로 현재는 유명대학에서 법학 교수로 재직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일하다가 몇 년 전 교수직으로 전향했고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형사는 왜 그날 밤 한준혁 교수가 한도현 씨의 집을 방문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도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촌의 방문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한준혁 교수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교수의 연구실로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했고 한준혁 교수는 비교적 빠르게 만남에 응했습니다. 형사는 대학 캠퍼스에 있는 교수의 연구실 방문했고 한준혁 교수는 정중하게 형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지적인 외모를 가진 남성이었고 말투는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형사는 12월 3일 밤에 사촌의 집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준혁 교수는 그날 밤 사촌인 한도현 씨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도현 씨가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해서 급히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한도현 씨와 짧게 이야기를 나눈 후 곧바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는 그날 밤 며느리인 김나연 씨를 만났는지 물었고 한준혁 교수는 자신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며느리가 떠난 후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따져보면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준혁 교수가 단지에 진입한 시간은 10시 40분이었고 한도현 씨와 한기섭 국회의원의 진술에 따르면 김나연 씨는 11시 전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한준혁 교수가 도착했을 때 김나연 씨가 아직 집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형사가 이 점을 지적하자 한준혁 교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도착했을 때는 분명 며느리가 없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형사는 한준혁 교수에게 그날 밤 한도현 씨의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한준혁 교수는 주로 재산 분할과 관련된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고 답했습니다. 대화는 거실에서 이루어졌고 약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자신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그날 밤 집 안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물었고 한준혁 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고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형사는 한준혁 교수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 완벽했고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판사 생활로 단련된 사람답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매끄러웠지만 그 매끄러움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형사는 한도현 씨와 한기섭 국회의원 그리고 한준혁 교수의 진술을 종합해 보았지만 세 사람의 이야기에는 미묘한 차이와 모순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이웃들을 다시 찾아가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이상한 점을 목격한 사람이 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한도현 씨의 집 바로 옆에 사는 중년 여성이 형사에게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11시쯤 되었을 때 한도현 씨의 집 쪽에서 차 문 닫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한 동네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편이었고 그날 밤 차 문 소리가 두세 번 들렸다고 기억했습니다. 그 여성은 호기심에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고 검은색 차량 한 대가 한도현 씨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차량의 트렁크가 열려 있었고 누군가 무언가를 싣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두워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두세 명의 남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몇 분간 지켜보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었고 그 이후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는 이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도현 씨는 김나연 씨가 혼자 걸어서 집을 떠났다고 진술했지만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차량의 트렁크에 무언가를 싣는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형사는 그날 밤 한도현 씨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김나연 씨는 정말로 혼자 걸어서 집을 떠났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곳을 떠났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형사는 한도현 씨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압박하며 그날 밤의 상황을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도현 씨는 처음에 진술을 반복했지만 형사가 이웃의 목격담과 출입, 기록 등의 증거를 제시하자 점점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사촌이 방문한 정확한 시간, 아내가 떠난 시간, 차량을 사용한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형사는 한도현 씨에게 그날 밤 차를 운전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도현 씨는 처음에는 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가 나중에는 아버지를 배웅하기 위해 잠깐 차를 움직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형사가 계속 추궁하자 한도현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그것이 한도현 씨의 권리라고 인정하면서도 만약 숨기는 것이 없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김나연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한도현 씨의 집에서는 의심스러운 정황들만 계속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더 심각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관련자들은 모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째가 되던 날, 형사는 상급자로부터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섭 국회의원의 측근들이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그의 가족들이 마치 용의자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이었고 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상급자는 형사에게 신중하게 수사하되 확실한 증거 없이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형사는 압박감 속에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는 한도현 씨의 집에서 채취한 증거물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정밀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발견된 혈흔으로 보이는 얼룩,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탄 1000조각, 그리고 창틀에 긁힌 자국 등이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예정이었고 형사는 그 사이에 다른 단서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형사는 김나연 씨의 친구들을 다시 만나 그녀의 평소 생활과 성격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김나연 씨가 매우 책임감 있고 계획적인 성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일이 거의 없었고 특히 어린 딸아이와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도 딸아이 때문에 일찍 집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친구들에게 다음에 또 만나자며 밝게 인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은 그날 동창회에서 김나연 씨가 조금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했고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김나연 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남편과 이혼 문제로 그날 밤 만나기로 했다고 살짝 언급했다고 합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김나연 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 한도현 씨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혼 생활 중에 점점 통제적이고 의심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김나연 씨의 외출이나 교우 관계를 지나치게 간섭했고 친정 부모님과의 만남도 제한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김나연 씨는 이런 생활이 힘들어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사는 김나연 씨와 한도현 씨의 결혼 생활에 대해 더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녔던 병원, 상담센터, 법률사무소 등을 찾아가 관련 기록들을 확인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을 맡았던 변호사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고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 재산 분할 문제로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도현 씨 측에서는 가능한 한 적은 금액을 지급하려 했고 김나연 씨는 정당한 몫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도현 씨가 살고 있는 고급 주택의 소유권이었습니다. 그 주택은 결혼 후 한기섭 국회의원이 아들 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명의는 한도현 씨 단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나연 씨 측에서는 결혼 생활 중에 증여받은 것이므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도현 씨 측에서는 증여 재산이므로 특유 재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문제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컸고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김나연 씨가 12월 3일에 한도현 씨를 직접 만나기로 한 것에 대해 조금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만나는 것은 권하지 않았지만 김나연 씨는 일단 남편과 얼굴을 보고 대화를 시도해보겠다고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법정 다툼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원했고 특히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평화롭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형사는 한도현 씨의 재산 상태와 경제적 동기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한도현 씨는 대기업에 다니며 상당한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생활비 지출도 많았고 최근 몇 년간 주식 투자로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혼이 성립되어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한도현 씨는 주택을 처분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는 이런 재정적 압박이 한도현 씨에게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혹은 이혼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었고 여전히 김나연 씨의 실종을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형사는 좀 더 구체적인 물증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발견된 얼룩은 인간의 혈흔이 맞았고 혈액형은 A형으로 김나연 씨의 혈액형과 일치했습니다. 다만 DNA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 시간이 필요했고 혈흔의 양이 적어 정확한 분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탄 1000조각에서도 혈흔 반응이 나왔지만 불에 탄 상태여서 명확한 분석은 어려웠습니다. 창틀에 긁힌 자국을 분석한 결과 그것은 손톱으로 긁은 흔적이 확실했고 틈새에서 미세한 피부 조각과 손톱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DNA 분석을 진행 중이었지만 만약 김나연 씨의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녀가 그 집에서 무언가 저항하거나 도움을 청하려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는 이 분석 결과들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형사는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도현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공식적인 조사실에서 진행되었고 한도현 씨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형사는 집에서 발견된 혈흔이 김나연 씨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한도현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아내가 그날 밤 집을 방문했으니 혈흔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마도 어디선가 작은 상처가 나서 피가 묻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한도현 씨의 설명에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작은 상처로 인한 혈흔이라면 왜 소파 밑 구석진 곳에 숨겨진 듯이 남아 있었는지, 왜 창틀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있는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좀 더 강하게 압박하며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도현 씨의 변호사가 개입하여 의뢰인에게 답변을 강요하지 말라고 항의했고, 더 이상의 조사는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는 수사팀과 논의 끝에 한도현 씨의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정황 증거들과 과학수사 결과를 근거로 영장 신청서를 작성했고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영장이 발부되었고 형사는 과학수사팀과 함께 다시 한도현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수색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한도현 씨는 영장을 받아든 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집 안을 수색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특수 장비를 동원하여 집 안 곳곳을 조사했습니다. 루미놀 시약을 사용하여 청소로 지워진 혈흔의 흔적을 찾았고 거실과 복도 여러 곳에서 미세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고 그것을 열심히 청소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형사는 이것이 단순한 작은 상처가 아니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수색팀은 집 안의 모든 배수구를 점검했습니다. 욕실, 주방, 세탁실의 배수구를 분해하여 검사한 결과 욕실 배수구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발견되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여성의 긴 머리카락으로 보였고 이건 역시 DNA 분석을 위해 수거되었습니다. 또한 세탁기 내부를 정밀 검사한 결과 드럼 틈새에서 미세한 섬유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섬유들은 김나연 씨가 그날 입고 있던 옷의 재질과 색상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형사는 한도현 씨의 차량도 압수하여 검사했습니다. 차량 외관과 내부를 샅샅이 조사했고 특히 트렁크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사했습니다. 트렁크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지만 카펫을 들춰내자 그 아래에 미세한 혈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트렁크 측면에서 찢어진 천 조각이 발견되었고 이건 역시 증거물로 수거되었습니다. 이웃이 목격했던 그날 밤 차량 트렁크에 무언가를 싣던 광경이 점점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정원도 정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지면 투과 레이더를 사용하여 땅속을 스캔했고 화단 한쪽에서 이상한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그곳의 흙은 다른 곳에 비해 밀도가 달랐고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형사는 그 부분을 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도현 씨는 그곳에 최근 꽃을 심었을 뿐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지만 형사는 직접 확인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정원의 흙처럼 보였지만 약 50cm 정도 파들어가자 젖은 천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수건처럼 보이는 흰색 천이었고 갈색으로 변색된 얼룩이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더욱 조심스럽게 흙을 제거했고 천 아래에서 비닐 포장이 드러났습니다. 두꺼운 검은색 비닐이 여러 겹 겹쳐져 있었고 그 안에 무언가 커다란 물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닐을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형사의 예상대로 그 안에는 사람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지만 여성의 시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옷차림과 책으로 보아 김나연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시신의 두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머리 부분에는 심한 타격,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검시관과 추가 과학수사팀을 요청했습니다. 한도현 씨는 화단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광경을 보고 크게 동요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형사는 즉시 한도현 씨를 체포하여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도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있었고 그의 변호사는 황급히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수많은 경찰과 수사관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시관이 도착하여 시신을 예비 검안한 결과 사망 시기는 약 열흘 전으로 추정되었고 이것은 김나연 씨가 실종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보였으며 둔기에 의한 강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의 손목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보아 생전에 결박당한 상태였고 저항의 흔적도 곳곳에 남아있었습니다. 형사는 이것이 명백한 살인 사건임을 확신했습니다. 시신은 부검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고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도 병행되었습니다. 김나연 씨의 가족들에게 시신 발견 소식이 전해졌고 어머니는 오열하며 썰었습니다. 딸이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고 형사는 조심스럽게 영안실로 안내했습니다. 부패가 진행된 시신이었지만 어머니는 단번에 딸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딸이 평소에 끼고 다니던 반지, 귀걸이, 그리고 목에 걸고 있던 가느다란 목걸이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시신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사는 차마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고 함께 있던 수사관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실종 사건은 결국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시신은 김나연 씨가 확실했습니다. 부검 결과도 나왔는데 사인은 역시 두부 타박상이었고 사망 시각은 2013년 12월 3일 밤 8시에서 10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김나연 씨가 한도연 씨의 집을 방문한 직후였습니다. 시신에서 발견된 여러 흔적들로 보아 그녀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제압당했고 둔기로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형사는 한도연 씨를 살인 혐의로 정식 구속했습니다. 한도연 씨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결백하며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증거들은 모두 한도연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이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형사는 한도연 씨를 거듭 취조하며 자백을 받아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 씨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고 자신은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는 살아서 집을 떠났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집 화단에서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시신을 몰래 묻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는 이런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한도연 씨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CCTV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보안업체를 찾아가 한도연 씨의 집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의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12월 3일 밤에 시스템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오후 7시경에 수동으로 전원이 꺼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에 한도연 씨가 직접 보안업체에 연락하여 시스템 전체를 새 기기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씨가 시스템이 자꾸 오작동을 일으켜 불편하니 아예 새 것으로 교체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급한 일이라며 당일에 작업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서둘러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기존 녹화 기기를 회수하려 하자 한도연 씨는 그것은 자신이 직접 폐기하겠다며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증거 인멸 행위였습니다. 형사는 폐기된 녹화 기기를 찾기 위해 한도연 씨의 집과 주변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집 안 곳곳을 뒤졌지만 녹화 기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처리 업체에도 연락하여 그 시기에 수거된 쓰레기를 확인했지만 녹화 기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도연 씨가 완전히 파괴하거나 어딘가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도연 씨가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형사는 한기섭 국회의원과 한준혁 교수를 다시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범행 은폐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습니다. 한기섭 국회의원은 여전히 침착했고 그날 밤 아들의 집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며느리가 죽은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도착했을 때는 며느리가 이미 떠난 후였고 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곧바로 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를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한기섭 국회의원이 도착한 시각은 오후 8시 40분이었고 부검 결과에 따르면 김나연 씨의 사망 추정 시각은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였습니다. 만약 한기섭 국회의원의 진술대로 그가 도착했을 때 김나연 씨가 이미 떠난 후였다면 김나연 씨는 오후 8시 40분 이전에 이미 사망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19에 신호가 간 시각은 오후 7시 49분이었고
이것은 그 시각까지는 김나연 씨가 살아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형사는 이 시간대의 모순을 지적하며 한기섭 국회의원을 압박했습니다. 한기섭 국회의원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진정하고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으며 며느리를 본 것은 확실하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며느리를 본 마지막이었다고 진술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계속 바뀌었고 형사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한준혁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일이 끝난 후였고 사촌이 이혼 상담을 요청해서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안의 이상한 점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 사촌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도착한 직후 차량의 트렁크에 무언가를 싣는 광경이 목격되었고 이것은 한준혁 교수가 시신 운반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형사는 세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12월 3일 저녁 세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가 오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후 8시 20분에 한도연 씨가 아버지 한기섭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는 약 3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직후 한기섭 국회의원의 차량이 한도연 씨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15분에 한도연 씨가 사촌 한준혁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약 25분 후 한준혁 교수가 도착했습니다. 이 통화 기록은 세 사람이 사건 직후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형사는 한도연 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여 아버지와 사촌에게 도움을 청했고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시신 은닉을 도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기섭 국회의원은 오랜 검사 생활로 법과 수사 절차에 정통했고 한준혁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역시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증거를 남기지 않고 범행을 은폐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사는 세 사람을 공범으로 입건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시신을 운반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모두 정황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한기섭 국회의원과 한준혁 교수는 단지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을 뿐이며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인단은 매우 강력했고 검찰을 압박하며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 그리고 권력층의 은폐 시도라는 자극적인 소재는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기섭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일부 언론은 보도를 자제하거나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형사는 이런 압력 속에서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김나연 씨의 친정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이 왜 죽어야 했는지, 누가 딸을 죽였는지 명확히 밝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단지 정당한 이혼과 재산 분할을 원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며 통곡했습니다. 어린 손녀는 이제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하고 가족들은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도연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배우자 살해 및 사체 유기였고 추가로 증거인멸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한기섭 국회의원과 한준혁 교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수사를 계속했지만 기소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했고 두 사람의 강력한 변호인단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도연 씨는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가 정황 증거일 뿐이며 직접적으로 한도연 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혈흔과 시신은 누군가 한도연 씨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를 교체한 것도 단순히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교체한 것일 뿐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검사는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김나연 씨가 한도연 씨의 집에 도착한 시각, 집 안에서 발견된 혈흔과 투쟁의 흔적, 화단에 묻힌 시신,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 CCTV를 교체한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119로 걸린 3초간의 신호는 김나연 씨가 위험에 처해 도움을 요청하려다 실패한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시각은 한도연 씨의 전화기에서 발신되었고 당시 집에는 한도연 씨와 김나연 씨만 있었습니다. 검사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한도연 씨는 이혼으로 인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상황이었고 특히 고급 주택의 처분이나 재산 분할은 그에게 큰 경제적 타격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집안에서 이혼이라는 낙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도연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아내를 살해한 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나연 씨의 친구들은 그녀가 그날 밤 남편을 만나는 것에 대해 조금 불안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 남편이 통제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친구들은 혼자 만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가라고 조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나연 씨는 일단 남편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보았다며 혼자 갔고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날 밤 김나연 씨를 한도연 씨의 집 앞까지 태워다 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승객은 조용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감사 인사를 하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집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젊은 여성이 그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웃들도 차례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한도연 씨의 집 앞에서 차량 트렁크에 무언가를 싣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증언, 여러 대의 차량이 밤늦게 출입했다는 증언 등이 이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매우 조용하던 집이 그날 밤만큼은 유난히 분주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모두 범행 후 증거인멸과 시신 은닉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했습니다. 과학수사 전문가도 법정에 출석하여 증거 분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은 모두 김나연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혈흔의 분포 패턴으로 보아 격렬한 투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태에서 발견된 손톱 자국과 피부 조직도 김나연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것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도움을 청하려 했다는 증거라고 증언했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의사는 김나연 씨가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격의 강도로 보아 상당한 힘으로 가격했으며 의식을 잃은 후에도 추가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손목에 남아있는 결박 흔적으로 보아 생전에 묶여 있었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제압당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사망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런 증거들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혈흔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한도연 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후 한도연 씨의 집에 시신을 몰래 묻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판사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기섭 국회의원은 여전히 의정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들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답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점점 더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들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고 야당은 국회에서 한기섭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준혁 교수는 대학에서 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준혁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만 여론의 압력 속에서 조용히 휴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결백하며 단지 가족을 도우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한도연 씨가 범행 도구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 안과 정원, 그리고 주변 쓰레기장과 하천까지 수색했지만 둔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직후 완전히 폐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둔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범행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범행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매 공판마다 김나연 씨의 가족들은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고 딸의 억울한 죽음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린 손녀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엄마를 그리워했고 가족들은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침내 최종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모든 증거가 한도연 씨의 유죄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배우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후 증거까지 인멸한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거듭 주장하며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변론을 모두 듣고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하며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언론사 기자들도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판결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김나연 씨의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변호인단은 마지막까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먼저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한도연 씨와 피해자 김나연 씨는 부부 관계였으나 이혼 조정 중이었고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정리했습니다. 2013년 12월 3일 저녁 김나연 씨가 피고인의 주택을 방문했고 그날 밤 이후 실종되었으며 나중에 피고인의 집 화단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 창틀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손톱 자국, 화단에 묻혀있던 시신, 그리고 범행 당일 CCTV가 수동으로 꺼졌다가 다음 날 교체된 정황 등이 모두 피고인의 범행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19로 걸린 3초간의 신호는 피해자가 급박한 위험에 처해 도움을 요청하려다 실패한 결정적 증거라고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고 피해자가 살아서 집을 떠났으며 자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되며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여러 정황이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사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혼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을 잃게 될 처지였고 특히 거주하던 고급 주택의 처분이나 재산 분할은 피고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문가 출신으로서 이혼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동기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에 대해서도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범행 직후 CCTV를 끄고 다음 날 새 기기로 교체한 것, 증거물을 소각하고 집 안을 철저히 청소한 것, 그리고 가족들을 동원하여 시신을 은닉한 정황 등은 모두 계획적이고 치밀한 증거 인멸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범행 후 냉정하게 증거를 없애려 한 악질적 범죄라고 평가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 딸을 잃고 평생의 슬픔을 안게 된 어머니, 그리고 엄마 없이 자라야 하는 어린 손녀의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한때 피해자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족을 파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침내 판사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한도연 씨에게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 증거인멸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은 순간 술렁였고 김나연 씨의 어머니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도연 씨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1심에서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한기섭 국회의원과 한준혁 교수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고 증거인멸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여
이번 재판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별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판결 후 검찰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범죄자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한 수사와 과학적 증거 분석을 통해 진실을 밝혀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나연 씨의 가족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잃은 슬픔은 어떤 판결로도 치유될 수 없으며 평생 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를 잘 키워서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알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기섭 국회의원은 판결 후 사퇴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의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기섭 국회의원은 한동안 버티다가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한준혁 교수는 대학에서 정식으로 해임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비록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범죄 의혹에 연루된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준혁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그는 교수직을 잃고 법조계에서도 사실상 퇴출되었습니다. 한때 촉망받던 법률가의 인생은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도연 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경량은 징역 25년으로 다소 감경되었지만 여전히 중형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는 기각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한도연 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가 살던 고급 주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다른 가족이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김나연 씨의 대학 동창들은 매년 그녀를 추모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동창회가 열렸던 레스토랑에 모여 그녀를 기억하고 그녀가 꿈꾸던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은 한자리를 항상 비워두고 그곳에 그녀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김나연 씨는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지만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동창회에 간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남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권력과 재산을 가진 가문이 범죄를 은폐하려 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과 이혼 과정에서의 위험성, 그리고 권력형 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에 환기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나연 씨를 기억하며 그녀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김나연 씨의 딸은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엄마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에게 억울하게 떠났지만 하늘에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엄마의 사진을 보며 자랐고 언젠가 엄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김나연 씨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용기는 딸에게 이어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대구 남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폭죽이 터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아파트 11층 한 세대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이 낡은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고 복도의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22살의 젊은 엄마 이지은 씨와 그녀의 세 자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지은 씨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새 아이를 홀로 키우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식탁 위에 식어버린 국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베란다에는 젖은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반쯤 열린 창문 사이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고 거실 바닥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각자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종각의 제야의 종타종 행사가 생중계되고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새해 소원을 빌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의 집만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에도 이 씨네 집에서 자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지만 그날만큼은 유난히 조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이날 오후부터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외출했으며 어디로 갔는지 정확한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5살 수민 양, 3살 준호 군, 돌이 갓 지난 하은 양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아이인 수민 양은 평소 동생들을 잘 돌보는 아이였다고 이웃들은 증언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에도 엄마가 외출하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웃들은 종종 복도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남의 집 일에 깊이 관여하기를 꺼려하며 그냥 지나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은 씨의 전 남편인 김태민 씨는 대구 중구의 한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과의 면회가 제한되었던 그는 새해 전날에도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게임을 하며 자정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이지은 씨였고 메시지의 내용은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자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아파트 단지의 경비실에서는 야간 경비원인 박철수 씨가 CCTV 모니터를 바라보며 졸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새해 전날이라 단지 내에는 평소보다 많은 차량이 드나들었고 방문객들도 많았습니다. 박 씨는 모니터 화면을 번갈아 확인하며 특이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11층 복도를 비추는 카메라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홀 역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가까워지면서 그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 씨의 집 현관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 안의 모습은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이들이 덮고 자던 담요가 구겨져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수민 양이 그린 듯한 크레용 그림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는데 그림 속에는 엄마와 새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 한쪽 구석에는 까만색으로 칠해진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 침대 위에는 3개의 인형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이불이 조심스럽게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이들을 재우듯 인형들을 배치해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침대 옆 작은 서랍장 위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는데 사진 속 새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밝아서 지금 그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대구 시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새해를 알리는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새벽 4시 23분 이지은 씨가 아파트 현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왔고 옷은 젖어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상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녀의 모습을 포착한 CCTV 화면에는 초점 없는 눈빛과 창백한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다가 마침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카메라는 그녀가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서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지은 씨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냉기가 감도는 정적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의 시계는 새벽 2시 15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고 텔레비전 화면에는 새해의 카운트다운이 끝난 후의 정지 화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수민 양의 분홍색 운동화,
준호 군의 파란색 신발, 하은양의 작은 털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외출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갔고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몸에서는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고 그녀의 손목과 팔에는 여러 개의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옷깃은 찢어져 있었고 무릎 부분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이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방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텅 빈 침대와 가지런히 놓인 3개의 인형뿐이었습니다. 이불은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개어놓은 듯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큰 방, 화장실, 베란다를 차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옷장 문을 열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화장실 샤워 커튼 뒤까지 확인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 어디에도 아이들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점점 더 패닉 상태에 빠진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5시 7분, 이지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전 남편인 김태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재차 전화를 걸었고 마침내 김태민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이들이 없어졌다고 말했고 김태민 씨는 처음에는 그녀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심상치 않았고 그는 곧바로 집으로 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전화를 끊은 후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 32분 112 신고센터에 접수된 그녀의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아이가 집에서 사라졌으며 자신이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이미 아이들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아이들의 나이와 특징을 물었고 이지은 씨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통화 중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말이 끊기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겠다고 말했고 그녀에게 현장을 보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벽 6시 15분 남대구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11층에 올라갔을 때 이지은 씨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 거실 바닥에 앉아 고개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볼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인 최영석 경사는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외출했다가 새벽에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경사는 동료인 박민수 경장과 함께 집 안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의 잠금 장치에는 외부에서 무리하게 연 흔적이 전혀 없었고 창문 역시 안쪽에서만 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베란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지만 11층 높이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거실과 방을 살펴본 결과 다툼이나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 안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고 특히 아이들 방의 침대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한 듯 깔끔했습니다. 박민수 경장은 이지은 씨에게 어제 저녁 몇 시에 외출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저녁 8시쯤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텔레비전을 켜준 뒤 잠깐 나갔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어디에 갔었냐고 묻자 그녀는 대답을 망설였고 한참 후에야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이름이나 만난 장소를 묻자 그녀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고 시간대도 애매했습니다. 최 경사는 이지은 씨의 몸 상태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난 긁힌 자국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였고 찢어진 옷깃과 무릎의 흙은 어딘가에서 넘어지거나 다툼이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이지은 씨에게 몸에 난 상처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흐릿하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간단한 검진을 받게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아파트 단지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고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11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수군거렸고 곧 새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경찰은 단지 내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경비실로 향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수색팀이 편성되어 아파트 주변과 단지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수색에서 아이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30분 남대구 경찰서 형사과 소속 강민우 형사가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로 실종 사건을 여러 차례 담당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현장을 둘러보며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집 안의 분위기는 너무나 조용했고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생활의 흔적이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명의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어질러져 있기 마련인데 이 집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해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강민우 형사는 이지은 씨와 마주 앉아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고 돌아온 상태였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형사는 부드러운 어조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의 행적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고 그녀의 진술은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었지만 여전히 모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녁 8시쯤 집을 나섰다고 말했고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가 지인을 만나러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어느 편의점인지 지인은 누구인지 물어보자 그녀의 대답은 애매해졌습니다. 이지은 씨는 편의점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라고 했고 지인은 예전에 알던 언니인데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강 형사는 그녀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지은 씨에게 휴대폰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순순히 휴대폰을 건넸고 형사는 즉시 디지털 포렌식 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이지은 씨의 전 남편인 김태민 씨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새벽에 이지은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황급히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김태민 씨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게 아이들을 찾았는지 물었고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대답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민우 형사는 김태민 씨를 별도로 만나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대구 중구의 PC방에 있었다고 말했고 새벽 1시 47분경 이지은 씨로부터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태민 씨는 형사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고 화면에는 이지은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아이들도 데려갈 것이라는 문장을 보냈습니다. 김태민 씨는 처음에는 그녀가 술에 취해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벽 2시쯤 PC방을 나와 택시를 타고 이지은 씨의 집으로 향했지만 집 앞까지 갔다가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형사는 김태민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가 있었다는 PC방의 CCTV 영상과 결제 기록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그가 탔다는 택시의 운행 기록도 조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태민 씨는 이혼 후 이지은 씨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못했으며 이지은 씨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칠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오후 1시경 이웃 주민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같은 층과 위아래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상한 소리나 모습을 목격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새해 전날이라 집안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집에 사는 박경희 씨는 주목할 만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복도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박경희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소리는 분명히 여자의 목소리였고 무언가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외침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해 전날이라 어디선가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우 형사는 그 소리가 정확히 어디서 들려왔는지 물었고 박 씨는 이지은 씨네 집이나 그 근처에서 들려온 것 같다고 그렇댔습니다. 형사는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지 물었고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도와달라는 의미의 외침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김영수 씨는 또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새벽 2시 10분경 천장에서 무언가 끌리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 끌고 가는 것 같은 소리였고 몇 분 정도 지속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이웃 간의 갈등을 원하지 않아 그냥 참고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신고를 했어야 했다고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형사는 이 증언들을 종합하여 새벽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에 무언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주요 출입구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을 시간대별로 확인한 결과 이지은 씨가 저녁 7시 52분에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고 가벼운 외출복 차림의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워 보였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이후 밤 11시 30분까지는 이지은 씨나 아이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37분, 이지은 씨로 보이는 여성이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걸어왔고 옆에는 모르는 남성이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11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 카메라에는 남성이 이지은 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새벽 12시 48분, 이지은 씨가 다시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고 그녀는 급한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카메라 화면 속 그녀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1층 로비를 거쳐 아파트 밖으로 나갔고 그 이후 새벽 4시 23분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강민우 형사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인 새벽 12시 48분부터 2시 30분 사이의 집 안 상황을 파악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CCTV는 복도와 엘리베이터만 촬영할 뿐 집 안의 모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이지은 씨가 두 번째로 외출했을 때 아이들이 집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사라진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이지은 씨를 불러 새벽 12시 48분에 왜 다시 외출했는지 물었고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같았습니다. 이지은 씨는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자고 있는 줄 알았고 갑자기 담배가 피우고 싶어서 편의점에 가려고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그렇다면 왜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느냐고 묻자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는 편의점에 갔다가 정신을 잃었고 어느 공원 벤치에서 깨어났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형사는 그녀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고 더 강하게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경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이지은 씨의 휴대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여러 통의 문자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고 그 중 몇 개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전 남편 김태민 씨에게 보낸 것으로 더 이상 혼자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지난달 만났다는 남자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관계를 끝내겠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했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에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니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12월 31일 오후 9시 23분에 발송되었습니다. 강민우 형사는 이 문자들을 읽으며 이지은 씨가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건의 전말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강민호 형사는 이지은 씨를 조사실로 불러 더욱 구체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에서 발견된 문자 메시지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지은 씨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들을 보고 고개를 떨구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벽 12시 48분부터 4시 23분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새로운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12시 48분에 집을 나섰을 때 아이들이 모두 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민 양과 준호 군은 작은 방 침대에서, 하은 양은 자신의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담배를 사러 나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근처 노래방에 갔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혼자 노래를 부르며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어느 노래방인지 몇 시까지 있었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다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는 그녀의 진술이 또다시 바뀌는 것에 강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이지은 씨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새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며 진실을 숨기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충혈된 눈으로 형사를 바라보고